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 개념에 나오는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1학기 때 나올 수도 있고, 뭐 2학기 때 나올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이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려면 뭐 준언어, 반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대화의 원리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요, 이 단어를 아마 공부를 할 때는 거기에 이제 각종 예문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원리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냥 또 역시나 쑥 지나가게 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신이나 이런 거 시험을 볼 때, 학교 시험을 볼 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학평이나 모평을 풀 때 또 역시나 쑥 지나가는 개념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념으로 가지고 왔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 정리를 해두도록 해요. 자, 대화의 원리는요, 역시 대화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개념을 볼게요. 대화가 뭔데? 자, 대화라는 건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말을 해야 되는 게 혼자 하는 거 대화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대화라고 해요. 자, 이 대화를 할 때는요, 반드시 대화의 원리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대화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대화의 뭐 이렇게 원리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돼. 뭐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연역법, 기납법 배웠죠? 자, 기납법처럼요. 이렇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을 검토를 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이러한 대화의 원리를 지켜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대화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화할 때, 자, 대화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태도나 규칙 같은 것을 대화의 원리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대화의 원리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 책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원리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순서 교대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라는 것은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면서 말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 여러분 공손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대화를 할 때. 두 번째 원리고요. 세 번째, 협력의 원리. 여러분 협력 아시죠? 도와주는 거. 자, 대화의 목적이나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게 협력의 원리가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화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순서 교대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 교대의 원리 옆에 역시 영어를 다 적어놨어요. 이해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turn taking 이라는 원리인데요. 자, turn taking, turn은 차례잖아요. 차례가 taking,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turn taking이라는 뜻은 바로 주고받기라는 뜻입니다. 원래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뭘 주고받는 거지? 우리 대화였죠? 대화에서는 반드시 누가 있죠? 반드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대화를 할 때는 어때요? 그 역할이 고정된 게 아니죠. 말하는 사람이 계속 말만 합니까? 아니죠. 듣는 사람이 계속 듣기만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되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turn taking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대화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적절하게 순서가 돌아가는 것을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대화가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얘기를 했어. 네가 나한테 또 다시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고 다시 내가 또 얘기를 하지. 이게 계속 주고받는 게 이루어져야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서 교대 원리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볼게요. 대화를 할 때 화자와 청자가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가면서 순서를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것을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를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유정이를 한번 초점을 맞추고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유정이가 뭐라 그랬냐? 연수야, 어제 그 드라마 마지막 회 봤어? 그러니까 연수가 대답을 하죠. 자, 그럼 봤지. 이게 순서 교대가 된 거야. 얘가 말하고, 그 다음 내가 말하고. 자, 그럼 봤지. 남자 주인공이 우는데 표정이 하는데 갑자기 유정이가 팍 뺏어서 뭐라고 하냐. 그렇지. 표정 연기가 정말 사람 마음에 울리더라. 자, 연수가 또 얘기를 하죠. 아, 맞아. 그래서 또 다시 받았죠. 순서 교대가 됐습니다. 자, 맞아. 도구나 위기의 순간에 안 돼! 또 딱 끊었죠. 유정이가. 딱 끊어버렸어. 유정이가 지금 연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는 건가요? 유정이가 뭐라 그러니? 자, 그러니까 마지막 반전이 충격적이었어. 정말 대본도 사람 빨려 들어가게 잘 썼어. 그리고 주인공도 멋있고 잘생겼어. 넌 어때? 자, 넌 어때? 하고 계속 이렇게 말을 자르는 유정스.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유정이는 계속 연수의 말을 잘라먹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결론을 보면요. 드라마를 화제로 해서 대화를 잘 이어나가고 있지만 유정이는 연수가 말할 자리를 가로채면서 얘가 말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확 가로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적절하게 순서 교대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정이는 바로 순서 교대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공선성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공선성의 원리는 5가지가 있답니다. 일단은 공선성. 자, 여러분 공선한 거 아시죠? 공선하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공선성의 원리는요.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언어 예절을 지켜서 말해야 한다라는 게 공선성의 원리. 그러니까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뭐 그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죠. 근데 여기 예시를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요. 고등학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거고요. 이 밑에는 역시 대학교 교재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대학교 교재에서는 공선성의 원리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5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하나 더 추가해서 6가지로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냥 뭐 수능 풀고 이런 거 할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5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대학교 교재에서는 이제 6가지 경륜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이제 공선성의 원리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바로 뭐냐? 자신보다는 상대를 중시한다. 상대한테 더욱더 공손하게 하는 게 바로 공선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선성의 원리, 이제 예의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상대하고 자신을 축으로 해서 서로 짝을 이룬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선성의 원리가 5개가 나오는데요. 2개가 짝. 그리고 또 2개가 짝. 이런 식으로 짝을 서로 이루고 있어요. 바로 무엇을 축으로? 상대하고 자신을 축으로 짝을 이루고 있죠. 항상 상대에게 공손하게 대한다. 자, 이거를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공손성의 원리는 어때요?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하는 거랍니다. 자,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5개 중에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2개는요. 요령의 경륜과 관용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2개는 짝을 이루고 있죠. 일단 영어부터 볼게요. 요령이 뭐냐? 영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온 영어인데요. 택 맥심이라는데 맥심은요. 어떤 행동 원리 를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행동 원리, 경륜이라는 것이 바로 행동 원리거든요. 내가 이제 바꿀 수 없는 법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행동 원리이고요. 자, 이 택이 바로 뭐냐면 요령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요령 피운다, 저 자식. 쟤 요령 피우잖아. 약삭 빠른 사람을 볼 때 요령 피운다 하잖아요. 그때 요령을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약삭 빠르게 요령을 피우는데 어때요? 상대를 눈치를 봐가면서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려를 나타내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려를 나타내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개는 짝을 이루는데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요청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요구를 할 때요. 자, 상대방에 공손하게 하는 거였죠? 자, 요령의 경륜은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최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최대하게 표현하는 것을 요령의 경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최대화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관용의 경률은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말했으니까 나에게는 어때요? 부담이 되는 식으로 표현을 해라. 이 얘기겠죠? 자, 이거는 generosity. 이거는 이제 관용적인 거 아시죠? 그 마음이 후하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탓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부탁을 할 때 다 내 탓으로 돌려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요, 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주는 표현은 이익을 최소화하게 표현을 하고요. 화자는요, 자신에게는 부담을 최대화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은 바로 요청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자, 이익과 부담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표현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부담이 되도록 표현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예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령의 경률. 자, 봤을 때 이것은 요령의 경률을 지키지 않은 경우고요. 이것은 요령의 경률을 지킨 경우죠.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은 언제 발생한다고? 바로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요구를 한다고요. 그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어때요? 이익이 되는 식으로 표현을 해라. 이게 바로 요령의 경률이었죠. 자, 그러면 맨 위에 볼까요?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짐 좀 옮겨라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이 표현은 청자에게, 듣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좀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어때요? 상대방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요구사항이 되겠죠. 자, 그럴 때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요령의 경률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표현을 하려면 어때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어때요? 조금 더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아서 얘기하는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니? 바로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손 좀 잠깐 빌려줄 수 있겠니? 자, 이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손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만 옮기면 되는데 힘이 좀 붙이는구나. 돌려서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어때요?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나를 좀 배려해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청하는 상황에서, 요구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으로 했다. 그래서 요령의 경륜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관용의 경률은 어때요? 나에게 부담이 되는 식으로 표현한 거죠. 나에게 부담이 되는 식으로 표현하고 나에게 이익이 없는 걸로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자, 볼게요. 이거는 역시 지키지 않은 표현이네요. 자, 그럼 볼까? 좀 크게 말하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이렇게 많이 말하던데, 근데. 자, 이건 어때요? 상대방이 말을 작게 해서 상대의 말을 짧게 해서 잘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상대방에게 자신이 못 들었는데 그 책임을 떠맡기는 것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어때? 조금 더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법이 되겠죠. 좀 무리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것을요, 요청하는 상황에서 나에게 부담이 되는 식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어때? 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야? 좀 크게 말해달라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내가 잘못해서 못 들었어. 이렇게 나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부담이 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봐봐. 제가 내용을 놓쳤는데 내가 잘못해서 놓친 거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부담이 되는 식으로 나의 이익은 최소화시키는 거.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가 못 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관용의 경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 상대방이 들을 때 좀 부담이 최소화되겠죠.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좀 정중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답니다. 이익과 부담을 가지고 이거는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이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적게. 그리고 관용의 경률은 요청하는 상황에서 나에게 부담이 크게 나에게 이익이 적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요, 칭찬의 격률과 겸양의 격률이랍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황에서 짝을 이루냐면 상대방을 칭찬하는 상황에서 짝을 이루고 있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어원을 보면요. 이거는 근데 이거 그대로 해석한 거여서 딱히 뭐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영어 철자가 틀렸네. approbation이에요. approbation maxim 이고요. 이거 그냥 칭찬이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modesty maxim이어서 이것도 그냥 겸손하게 하다. 뭐 그런 뜻이어서 똑같은 말이어서 뭐 별다른 그건 없네요. 자, 옆에 볼게요. 자, 칭찬하는 상황에서요. 어때요?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칭찬을 하고요.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을 칭찬의 격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면 말하기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말로 찬동의 격률이라고도 합니다. 찬동이 찬성한다는 얘기니까 너를 칭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 비난과 칭찬으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비난은 최소화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은 최대화하는 거죠. 너에게 칭찬을 최대화하는다. 이게 바로 칭찬의 격률. 자, 그 다음에 겸양의 격률은 겸손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어때요? 칭찬하는 상황에서 나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 나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요. 나에 대해서 비난은 최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비난과 칭찬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어쨌든 상대방에 공손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칭찬을 크게 하는 것을 칭찬의 격률, 그리고 칭찬의 상황에서 나에 대한 비난을 크게 하는 것을 바로 겸양의 격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답니다. 볼게요. 자, 칭찬의 격률과 겸양의 격률, 칭찬과 비난을 가지고 짝을 이루고 있는데 역시 칭찬하는 상황에서 자, 이거 볼게요. 칭찬의 격률. 자, 잘 지켜진 것을 써놨어요. 볼게요. 집이 참 좋네요. 빨간색 보면 그렇죠. 칭찬하고 있죠. 구석구석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사모님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약간 아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김 선생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부인과 함께 사시니. 이거 그러니까 아부하는 것 같죠?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집들이 하는 상황에서 초대받아서 간 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는 역시 칭찬하는 상황이죠. 집들이 초대에 감사하는 인사로 칭찬을 하는데 이제 안주인, 지금 부인한테 칭찬을 주는 거예요. 어때요? 계속 칭찬하고 있죠. 집이 참 좋네요. 대단하신데요.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훌륭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아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자, 이런 거를 바로 정중한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칭찬의 격률을 잘 지켰다라고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시가 나오면 이때 이거를 잘 지켰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거꾸로 이렇게. 겸양의 격률은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최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칭찬의 상황에서 그냥 겸손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박 교수는 언제나 열심히고 토요일도 없이 말이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워낙 일을 못해서 나온 것뿐이랍니다.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사실은 열심히 하는 거면서 그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겸양의 격률은 겸손하게 말하는 거다. 나에 대한 비난을 최대로 해서 아니에요. 내가 일을 못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칭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격률입니다. 바로 동의의 격률이죠. 동의는 알죠? 나 너에게 동의해 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점은 너하고 나의 다른 점은 최소화시키고요. 너하고 나의 공통적인 점은 바로 극대화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죠. 그냥 동의하는 말하기를 얘기합니다. 역시 이것도 영어 그냥 그대로 해서 어그리먼트와 맥심이어서 그냥 뭐 이거 그냥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별거 없고요. 그래서 동의하면서 말한다. 그래서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요. 나는 너에게 동의해. 그러니까 이거는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짝이 없고요. 얘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시를 보면요. 자, 빨간색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동의한다. 이제 그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윤아, 우리 날씨도 좋은데 놀이동원이랑 갈래? 그러니까 B가 얘기를 하죠. B가 정윤이인가 보네. 자, 놀이공원 좋지, 재밌겠다. 난 너에게 동의해. 그죠? 근데 나 뮤지컬 초대권 2장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뮤지컬 가는 것도 괜찮은데 뮤지컬 가고 싶다. 자,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냐? 그래, 난 너에게 동의해.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럼 뮤지컬 가지 뭐. 굉장히 쿨한데, 그죠? 자, 놀이공원은 다음에 가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난 너에게 동의해.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
사이 일치점을 높이는 것을 바로 동의의 경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 상대방과 너와의 일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요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의의 경률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예시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거꾸로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랍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요. 바로 요청하는 상황에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었죠. 요청을 하는데요. 요구를 할 때요. 공손하게 하려면요. 요령의 경률에서는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거였고요. 자, 관용의 경률은요. 요청하는 상황에서요.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지 않고요.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거였죠. 이익과 부담을 가지고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였어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요 있지롱. 관용에서 요 있지롱. 서로 비슷하지롱. 이렇게 짝을 이룬다. 외우면 안 잊어먹겠죠? 자, 그 다음에 칭찬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은요. 칭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칭찬을 더 많이 하고요. 비난을 하지 않는 거, 조금 줄이는 거, 이것을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은요. 칭찬하는 상황에서요. 나에게 칭찬을 하는 건 조금 하고요. 나에게 비난,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런 거를 겸양의 경률이라고 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어때요? 이거 말이 된다. 찬양. 말이 되죠. 찬양한다. 말이 되죠? 서로 짝을 이룬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 중에서 세 번째 원리인 협력의 원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협력의 원리에는요, 네 가지가 있답니다. 이건 엄청 쉬우니까요,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협력의 원리요, 역시 영어로 적어냈네요. 뭐라냐? Cooperative Principle이라고 써놨죠. 자, CO가 붙으면요, 협력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Operative. 이거는 이제 작동하는 거, 협력하다, 협조하다라는 뜻이겠죠? 같이 하는 거니까 CO가 붙어서. 어쨌든 같이 한다. 너와 내가 같이 한다. 대화를 할 때, 자, 어떻게, 자, 그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했답니다. 자, 그럼 협력의 원리를 풀이하면요.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서 요구되는 만큼 기여를 해라. 그러니까 너도 이만큼 기여를 하고요. 나도 이만큼은 기여를 해야 대화가 최소한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정도 협력을 하고 나도 이 정도는 협력을 해야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랍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양의 경률. 이거 너무 쉬워요. 자, 양의 경률. 무슨 양의 경률 뭐지? 자, 대화를 할 때요. 지금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줘라.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줄 필요는 없다. 이게 바로 양의 경률이랍니다. 예를 보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A가 물어봤어요. 진수야, 집이 어디니?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부산 동래구에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게 대구 수성구에 살아. 아니면 서울 마포구에 살아.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으면. 이 정도면 됐지. 자, B는 어때요? 지금 오버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진수야, 집이 어디니?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반포 4동 197-8 미도 아파트 309호에 살아.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그죠? 이런 거를 바로 양의 경률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이것을 양의 경률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만큼만 정보를 줘라. 그 양만 줘라. 이게 바로 양의 경률이랍니다. 그 다음에요. 질의 경률이 있어요. 여러분 질이 높다 낮다 아시죠? 자, 이 질은요. 바로 뭐냐?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해라. 이게 바로 질의 경률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말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말하지 말아라. 즉 진실되게 말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시를 볼게요. 자, A가 말했어요. 정윤아, 기말 시험 범위 좀 가르쳐 줄래? 자, 그런데 어때요? 나는 진실되게 말해야 될 질의 경률 그런데요. 알고 있으면서 나는 몰라 라고 표현했네. 그럼 어때요? 진실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질의 경률을 어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을 진실되게 대화하는 것을 질의 경률을 지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진실되지 못하죠. 알고 있으면서 몰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질의 경률을 어긴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요. 관련성의 경률이 있습니다. 관련성은요. 관련되게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합성 있는 말을 하라. 자, 예시를 볼게요. 자, 관련성의 경률은요. 처음에 자, 준영씨 이번 휴가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번 휴가를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겠죠. 관련성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요. B가 뭐라고 했냐면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해야 돼요. 갑자기 뭔 뜬금스? 그죠? 휴가를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는데 어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관련이 없는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관련성의 경륜을 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동떨어진 반응을 했다니까 얘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관련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관련 있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것은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거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태도의 경륜이 있답니다. 태도의 경륜은요, 바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이거랍니다. 모호한 표현은 피해라. 중의성 있게 말하면 안 돼요. 자, 간결하게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해라. 그러니까 헷갈리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볼게요. 자, A가 물어봤어요. 오늘 저녁 같이 할까? 그러면 간단하게 응, 같이 하자. 아니, 나 지금 바빠서 못할 것 같아. 이게 말하는 게 태도의 경륜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간결하고 조리 있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태도의 경륜을 지킨 거랍니다. 그런데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니? 글쎄, 난 집에서 좀 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절하는 건가? 일도 바쁘고 머리도 바쁘고 피곤해서 말이야. 아, 그런데 저녁 식사도 하긴 해야 되고 저녁 식사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모르겠죠? 자, 어때요?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헷갈리게 말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모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를 바로 뭐라고 하냐? 바로 태도의 경륜을 어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대화의 원리 3가지를 했었어요. 순서교대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대화를 공부하면서 나오니까요. 관련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